예, 정대화입니다. 혹시 제가 이거 얘기할 것 자료가 있는데 안 받으신 분 있나요? 다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좀 돌려주시죠. 그 앞에 두 분이 발표를 해주시고 또 세 분이 토론을 아주 실용 정보에 맞게 실용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저는 비현실적으로 토론하겠습니다. 그 앞에 두 분 발표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제 토론자로서 한 말씀씩 드리면은 그 김준일 뉴스탑 대표는 가셨는데 우리가 사실 좀 중요한 게 탄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아까 여론 분포가 나왔잖아요. 찬성 반대. 그 다음에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아까 정혜구 선생님 말씀하신 거 2%뿐이 증가 안 했다. 내란 투표인데, 내란 선거인데 왜 이랬을까? 김문수하고 뭐 이준석을 단순 합하면은 50%에 가까이 되는 이게 뭘까? 그럼 이게 내란 선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탄핵 국면에서, 그러니까 내란 국면에서 내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과 투표 결과가 상당히 미스매치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 사실 김준일 대표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하죠. 김준일 대표의 그 중에서 발표 중에서 보수가 이것저것 불만이 대단히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학자로서 그 불만은 전환기 불만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80년 동안 지배 집단이었는데 이제 국회에서 또 행정부에서 이제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권력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행정도 좌파, 사법부도 좌파, 국회도 좌파, 이놈의 나라가 온통 빨갱이 세상이라고 하는 불만이 나오는 것은 바로 지배 집단에서 배제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반영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선거가 정치 제도로서 대통령제의 한계를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점도 우리가 앞으로 좀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다시 토론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윤범기 지부장 발표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내란 선거이기 때문에 정책을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약이나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은 좀 아쉽다. 이런 지적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은 많은데 산뜻한 건 없습니다. 사실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발상의 전환을 하고 논쟁을 하나 불러일으킬 만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지역 문제 어떡하지? 저출생 어떡하지? 자살 어떡하지? 남북관계 어떡하지? 또는 뭐 이 비정규직, 소위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 어떡하지? 사회경제적 양극화 어떡하지? 또 뭐 주거 문제, 복지 문제 어떡하지? 하는 거에 대해서 단 하나도 논쟁적인 공약이 제시된 게 없어요. 그냥 무난하게 했는데 그 점은 대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상당히 안타깝다. 그 얘기는 저는 뒤에서 토론문에서도 써놨는데 그 주요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 능력의 한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우리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결할 만큼 공약도 없거니와 사실 그럴 만한 정책 기반이나 사회적 기반이 있나? 아마 없을 겁니다. 잘하겠지만 잘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좀 다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발표문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제 이 토론문의 3번부터 말씀드리면은 진보와 보수라는 프레임으로 평가하면은 진보에 대해서는 특별히 평가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보수에 대해서는 특별하고 뚜렷한데 국정 능력과 정책 능력과 여론 형성 능력 모두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실패한 게 아니고요. 보수가, 극우를 포함한 보수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이 정권 교체의 주요 이유다. 그래서 진보에 대해서는 진보는 이제 정책 능력 평가를 좀 해볼 수 있는데 어떨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다음 대선에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진보 보수 단일 프레임의 평가로 전망을 해보자면은 보수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보는 좀 불확실하고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저는 극우를 포함한 보수의 시대는 갔다. 그러나 진보의 시대는 불확실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는 전환기적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각축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밑에 거는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 선거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얘기니까 그건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뒷장에 보면 4번입니다. 다양성 프레임으로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진보, 민주개혁, 중도, 보수, 극우의 프레임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극우의 득세와 보수의 몰락, 그리고 극우를 통제하지 못한 보수의 몰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극우는 역사적 책임 주체가 아니므로 사실은 평가 대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결국 민주개혁 세력과 극우의 대결 국면이었습니다. 그걸 조금 설명을 해주자면 아까 제가 말한 진보는 넓은 진보였고 여기서 말한 진보는 좁은 진보인데요. 진보는 퇴조해서 민주개혁에 의탁하여 독자성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념적 중도는 존재하지만 사실은 정치 세력으로서의 중도는 존재하지 않고 현재 사실 역사적으로도 정치 세력으로서의 중도가 존재한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학자로서 정치적 중도 노선은 사실 허구적인 그냥 가정이다. 그런 것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기 대선의 메커니즘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결을 했죠. 거부권과 탄핵이라는 무기로 대결을 했는데 이게 고조되어서 대치선이 강경하게 형성된 시점에서 정치적 작동 원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검사 대통령의 도발로 계엄이 선포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검사 대통령이 결국은 이 강경 대치 국면을 견디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국민과 민주당에 의해서 진압되고 탄핵받고 파면되고 이런 과정이 이번 대선 메커니즘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만은 이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동의구조가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사례로 얘기해 보면은 간첩 사건이 없었습니다. 북한 동향도 없었죠. 북한군이 휴전선에 전진 배치된다든지 판문점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총풍이 있다든지 핵미사일 시위가 있다든지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총파업도 없었습니다. 소요 사태도 없었고 경제적 위기도 없었고 정치적 혼란도 없었고 주변 정세도 위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혼자 자기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계엄을 선언한 것이고 결국은 이걸 가지고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여론을 형성한다든지 상징 조작을 하는데 실패해버린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탄핵 선진국이 됐습니다. 22년 사이에 3회의 탄핵을 소추했고 2번 성공했으니까 성공 확률 66.7%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국민의힘만 탄핵을 받았습니다. 이게 자칫 이게 보면은 한국이 탄핵이 정권 교체의 방법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영향이 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이 2번의 탄핵으로 보수의 정치적 몰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으로 수도권과 충청도가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갔고, 그때는 한나라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이었나요? 윤석열 탄핵으로 아마 불경의 변화가 있지 싶습니다. 이미 이번 대선에서도 일부 좀 나타났죠. 예, 뭐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선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겠다. 정치 영역에서 보수와 진보 모두 재구성의 요구를 받게 될 것이고, 특히 정치적 재구성이 아니고 사회적 보수의 재구성 여부가 대단히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은 6월 항쟁은 군사 독재의 몰락과 사회적 재구성을 요구했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연이은 등장은 사회적 보수의 재구성으로 뉴라이트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박근혜 윤석열의 연이은 탄핵으로 아마도 사회적 보수의 재구성을 한 번 더 요청하지 않겠는가. 이게 어떻게 될지는 조금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는 정권이 교체된 것보다도 사회적 어떤 변화의 의미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측면이 있지 않냐. 재구성의 철학과 동력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 보수는 구보수에서 뉴라이트로 전환 후 극우와 분리되어서 지금 퇴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 보수가 지역주의를 제외한 철학이나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하는 점을 봐야 되는데 좀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요건 진짜 진보인데요. 그다음 것은 노동운동과 민주운동에 기반해서 진보의 동력이 2000년대 초반에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퇴조하는 상황에서 진보 정치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 왼쪽에 진보 정치는 어떤 철학과 동력을 가질 것인가? 아마 그것은 비노동 진보일 것 같은데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토론되어야 될 주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뭘 할 것인가? 이건 그냥 쓴 말인데요. 일단 국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고 복합 다중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착하게 살고 공감연대와 더불어 즐겁게 놀면서 또 수평적 소통과 연대를 하되 딱 하나만 하자. 저는 제가 보건대 아까 제가 드린 토론의 이 뱀인데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보수는 아예 잃어버렸고 진보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공감연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흐름을 잘 정리해 나가면은 우리도 좀 기여하고 우리 후손들도 좀 도움을 안 받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